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60년 뒤에는 무더위로 인한 극한 스트레스가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석 달가량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체 가구의 34%인 21만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항공편도 모두 결항했고 공항 출입도 금지됐는데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오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엽니다. 철군도락 부실 시공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 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 충격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불볕더위로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가 1,191명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온열 질환자가 지난달 31일 67명 발생해 올해 누적 1,19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집계로는 폭염으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13명으로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무더위에 가축 15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이 가운데 가금류가 14만 마리 정도, 돼지는 9천 마리 정도였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만 올여름 들어 지난달까지 가축 2만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닭 등 가금류가 18,500여 마리, 돼지가 1,800여 마리 죽은 거로 보험사에 접수됐는데요. 도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폐사하는 가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후텁지근하면 몸이 지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서 마음도 힘듭니다. 이렇게 기온이나 습도 같은 걸 고려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가 앞으로 급증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4.9도,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을 보였던 7월 3일과 30일. 체감 온도는 모두 34도를 넘었지만 열 스트레스 지수는 32.5도와 34.5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기온의 습도만 반영한 값이 체감 온도라면 열 스트레스 지수는 습도의 바람, 일사량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해 온열질환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0도 이상이 되면 급증하기 시작해 32도 이상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권역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시이고요. 열 스트레스 지수의 상위 5%에 해당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의 기준값은 우리나라 평균 32.8도시입니다. 그런데 온난화가 계속되면 이 수치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한다면 금세기 말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5.8도까지 치솟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도 극한 열 스트레스 지수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온열질환이 속출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도 현재 7.6일에서 최대 94.2일로 12배 늘어납니다. 극한 열 스트레스 1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기간도 현재 최장 3.5일에서 최대 77.6일로 현재 13일 정도인 극한 열 스트레스 기간도 무려 3달로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억제하지 않는다면 60년 이후에는 여름철 내내 무더위로 열받는 날이 이어지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는 악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한창 바다에 피서객들이 몰릴 시기인데 동해안에서 또 상어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확인 결과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알려진 청세리 상어였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닷속에 보이시는 게 바로 상어입니다. 이 커다란 상어 한 마리가 헤엄쳐 다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마치 자신의 집 앞 놀이터인 마냥 이리저리 물살을 가리고 있습니다. 상어가 출몰한 곳 다름 아닌 낚시하던 레저용 보트 코 앞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몸 길이가 좋기 2m는 돼 보이는 상어, 날씬한 몸통에 길게 뻗은 지느러미가 눈에 띕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세리 상어로 확인됐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를 찾는 횟수가 잦아진 공포의 손님, 바로 상어입니다. 지난달 포항 인근에서도 청상아리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보다 앞서 속초와 양양 앞바다에서도 영화 조스로 유명한 백상아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며 비상이 걸리기도 했죠. 상어의 잇따른 출몰, 최근 더워진 날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 해석 들어보시죠. 해양 환경 중에서도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안과학원의 보고에 의하면 예년보다 1.5도 정도 이렇게 수온이 높아졌고, 수온이 0.1도만 높아져도 그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1.5도나 높은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난류성 상어들이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어종들이거든요. 이런 어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제 동해상에 나타났던 상어, 낚싯줄을 끄는 뒤 그대로 줄행랑 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상어가 나타난 곳 주위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강릉 안목해변과 송정해수욕장 등 피서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번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 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고강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늘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H는 이번에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전관 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 과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반카르텔 및 부실 시공 근절 TF를 신설해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사업에 응모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에 이어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걸 보면 단순한 기강 해이인지 정책 문제인지 밝히는 건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전관 수주를 받아 부실 시공이 발생하는 과정은 건설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정부 차원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책임 전가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발주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하면 된다면서 국정조사를 하기보다는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강공사가 있다고 해도 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동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건설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LH가 발표한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15개가 공개가 됐고요. 그중에 입주민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공지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일부 단지에서 LH가 입주 예정자한테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주고 이제 환불을 해줬다는 거는 이제 입주 예정자를 좀 배려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단지도 이제 LH가 받아들여줄지는 사실은 뭐 발표하기 전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LH가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취소를 뭐 거부한다면 사실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계약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철근 누락 등의 하자로 인해서 이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 이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점을 좀 입증한 정도까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사실은 계약 취소가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철근 누락 같은 경우가 이슈화가 돼서 이제 법원이 좀 더 넓게 판단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할 때는 그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를 입주 예정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LH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보수나 보강 공사만으로 충분하다. 뭐 철거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의견인 걸로 보여서 사실 입주 예정자가 고로 그 정도까지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LH에서 어떤 대책, 어떤 뭐 통큰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을 내주기 전까지 사실상 입주민이 그런 계약 철회를 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개인적으로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LH가 아마 일부 단지만 한정적으로 계약 취소를 받아주진 않을 걸로 생각은 근데 이게 되고. 그 이제 시공 단계마다 있을 테고 뭐 하자 맞습니다. 단계마다 좀 다를 텐데 하자 뭐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15곳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불안 요소와는 별도로 일단 오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상의 얘기를 말씀드릴 때 그냥 법적인 부분으로 한정져서 말씀드릴지 사실 LH가 뭐 법적인 분쟁이 가기 전에 입주민들과 어떤 잘 합의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얘기할지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 범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뭐 LH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만 간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입주민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배상이나 보상은 거의 이제 그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 공사 비용 정도로 한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혹시 이런 그 시공 중에 어떤 하자가 발견돼서 이런 일이 생겼던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상당히 사실 건설 분쟁이 있어서는 그런 분쟁은 상당히 많죠. 건축주가 내가 원하는 어떤 뭐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시공업체가 뭔가 누락해서 시공을 한다던가 뭐 봤더니 균열이 심각한데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공사를 그냥 진행시키지 않기 원하죠. 제대로 보수를 해서 공사를 하기 원하는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를 직접적으로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 시공에 일단 철근이 누락됐다. 전담 보강근이라는 게 누락이 된 게 확인이 된 건데 이거를 형사적인 책임을 좀 물을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설 현장 관련된 사건 보면은 종종 이제 뭐 형사적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건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광주 아이파크 사태에서는 이제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접근이 좀 가능했지만 단순하게 이제 부실 시공이 문제였을 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그럴 때는 형사적인 접근은 사실 쉽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어떤 중대한 결함을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부실 시공 문제에서 특히 건설 쪽인 전문적인 분야의 다수의 그 이해관계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그 건설 현장에서 어떤 고의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일으켰다는 점을 사실은 소명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뭐 가정이고 상상입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아파트 중에 한 개는 일단 계약을 처리할 수 있게 입주자들에게 공지를 한 거고요. 그 중에 단체로 어떤 소송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발주처, 그러니까 LH에다가 소송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공사에게 하게 됩니까? 만약에 그 입주민이 LH가 뭐 그 만든 뭐 보수 보강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소송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나라 이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민간 건설에서 지어진 아파트는 브랜드를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부분 민간 건설 그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분양사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이제 하자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주체는 LH 자체가 이제 예. 자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굳이 시공사한테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그냥 시공상 부실 시공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설계상 하자까지도 이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예. 그 책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단순하게 부실 시공이 아니고 설계상 오류까지도 원인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LH를 상대로 설계상 하자 그리고 부실 시공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입주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네. 때요. 내가 계약한 아파트가 이런 네. 네모난 모양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강 공사를 하면 그 네. 옆에 점이라도 하나 더 찍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아파트에 가기 싫어. 네. 환불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법적으로 그게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모양이 변경됐다라는 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법원이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사실 이제 아파트 분양 계약 같은 경우는 목적이 주거 예. 주거 생활의 영위라고 봤을 때 일부 이제 그 모양이 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일부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할 수 있다면은 주거 목적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예. 예. 만약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계약 취소까지 가려면 보강만으로 불충분하다.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소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입주한 예. 분들은 예.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제 보강 네. 공사가 진행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투는 건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왜 그러냐면 뭐 당연히 이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소문 나면 예. 다른 뭐 매수자들이 많이 안 나타날 것이고 당연히 매수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우리나라 이제 법원 특히 이제 민사 소송에서는 그 철근 가격 그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제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그 떨어진 가격이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분만 얼마냐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값에 영향을 받는 게 철근뿐 아니라 예. 뭐 입지 조건이라든지 시장 상황. 예, 그렇죠. 부동산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돼서 집값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주민이 철근 누락으로 집값이 요 정도 떨어졌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네.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냥 보강 좀 확실하게 해줘라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저도 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여태까지도 아파트 시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입주민들하고 시공사 그리고 뭐 LH도 포함해서 예. 하자나 부실 시공 문제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예. 이제 뭐 국토부랄지 아니면 정부에서 좀 강한 제재를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 그냥 입주민들이 그냥 하자 보수 비용을 받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부실시공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예. 당연히 철근 누락돼서 입주민들이 뭐 보수 보강만으로 충분하다고 진짜로 보수 보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원래는 50년, 100년 가야 되는 아파트가 네. 이 철근 누락으로 이제 보강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50년, 100년 갈 수 있겠느냐? 그럼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좀 정책적으로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게 어쨌든 보강 공사를 하고 예, 그러면 불편하고요 일단.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네.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네. 때문에 또 뭐 시끄럽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네. 이길 수 있습니까? 요 부분은 저는 사실 법원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저한테도 이제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자 보수 받는 건 받는 거고
이 기간 동안 내가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받았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하자 건설 관련 소송에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을 배상받았다면 네. 그 비용 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대부분 지금 뭐 하급심은 대법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받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요. 그 예. 하자 보수 비용이라는 게 그게 내가 네.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보수 자체를 해주는 그 비용 아닙니까? 지금 소송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는 이제 하자를 보수를 이제 그 입주민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를 받을 권리도 있고요. 예.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을 받을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소송을 가는 것은 대부분 이제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안 해주다던가 아니면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긴 해줄 것 같은데 예. 뭔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를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직접 보수를 하겠다. 내가 돈을 받아서 정당한 하자 보수를 받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 정당한 걸 입증해서 내가 돈으로 받겠다 하는 게 하자 소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입주민이 입증한 그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안에 법원은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그러면 LH가 직접 이렇게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입주민이 예. 받아들인다면 네. 이번 사태와는 연결할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입주민이 LH가 단순히 이제 보수 보강하는 공사 절차를 받아들이고 이제 합의 영역으로 간다면은 보수 공사를 받았다면 입주민이 사실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질문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예. 변호를 그 건설업계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최근에 이제 건설업계 LH 네. 전관 특혜까지 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변호를 하시면서 그런 걸 네. 확인하시거나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무슨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네.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습니까? 글쎄요. 그 LH 아파트도 이제 입주민들하고의 이제 부실시공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일반 아파트도 사실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근데 조금 LH 아파트가 좀 특이하게 자재를 쓴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최근까지도 이제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다른 단지 그냥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배관 자체를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시공을 했는데 LH 아파트만 예전에 한 꽤 오래 됐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강관으로 이제 동관으로 시공을 네. 하게 됐어요. 그 자재만 특별하게 그 LH만. 근데 그 동관 자체가 스프링클러에 사실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굉장히 누수 관련된 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소송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도 이제 왜 LH만 동관으로 된 스프링클러 자재가 스펙으로 들어갔을까? 사실은 좀 아무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명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의심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 자재들이 아무래도 그 자재를 생산한 업체들과 어떤 이권적인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의심만 하는 거죠. 뭐 예.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좀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방송 전에 얘기 예. 나눴던 거랑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제가 아까 형사적인 책임을 여쭤봤었습니다. 네네. 혹시 그 방송 중에 제가 형사적인 책임을 좀 여쭤봤었나요? 아까 여쭤봤던 것 예,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네. 카르텔이 일단 이건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카르텔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 단순히 어떤 설계에 따르지 않아서 시공한 것만으로는 네. 형사처벌, 입건 이런 건 다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시공사, 그러니까 설계 도면은 제대로 작성이 됐는데 시공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실시공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영역에 있다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 이제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부실시공을 일으켰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고의라는 부분이 사실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설 공사는 철근만 하더라도 이제 전체 철근이 다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일부 보강근이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러 뭔가 철근을 빼먹었다는 점을 뭔가 소명하기 위해서 뭐 주철근들이 빠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까지는 입증되기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 대부분 부실시공은 고의 영역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아마 수사 당국도 대부분 건설 분야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깊게 파고들기는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네. 좀 사례를 봤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예. 설계상하자는 사실 또 직접적으로 또 적용할 만한 어떤 법률적인 조항은 또 없다 보니까 예. 어떤 고의적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뭐 형법
법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지금 불안해하고 피해를 입으신 입주민들이 예.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저는 LH가 좀 더 불안해하는 입주민들 위해서 그리고 LH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의 주거 공공을 위한 쾌적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입주민이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사실은 LH가 좀 더 폭넓게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LH가 좀 보상 정책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예. 입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어떤 수준에서만 그친다면 입주민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하자 보수나 보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이제 청구하는 방법인데 물론 제가 아까 보수 보강 공사라고 했지만 입주민들이 이제 입증한 정도에 따라서 보수 보강만으로 이제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아까 말했지 계약 취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도 사실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사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국토부 발표 말고 네.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또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입주민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변호사님 모셨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LH가 조금 더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동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5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3배나 늘었는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부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1982년 12월 지어진 재건축 유망단지로 전용 면적 42.55제곱미터, 약 12.9평형을 1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절반 이상 대출을 끼고 사서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 안 됐던 이 아파트는 이듬해 재건축에 돌입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35평형을 분양받았고 집값은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신고한 건데 실제 시세는 평균 43억 원에 달합니다. 매수 가격 10억 원에 분담금 8억 원을 더하더라도 7년도 안 돼 25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후보자가 2001년 매수한 뒤 처음 5년은 직접 거주했지만 이후 10여 년간 세를 주고 보유만 하다가 재건축 호재를 맞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용 면적 133.37제곱미터, 약 40평형을 분양받아 2019년 준공 직후 곧바로 팔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타난 매도 가격은 31억 9천만 원, 양도소득세도 1억 2천만 원이나 냈습니다. 후보자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신고한 이 아파트의 가격은 9억 7천6백만 원입니다. 진짜 실수요자는 돈 없어 못 사고 대출 안 해주니까 돈 갖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딱 지금 뭐 부동산 뭐 이럴 때 사놓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을 팔면 돼요. 뭐.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신고한 재산은 51억 원.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때보다 3배 증가했는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2채가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소방 고위 간부인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장이 최근 불거진 소방청 입찰과 인사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장인 A 소방준감을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은 국군의 준장, 경찰의 경무관에 준하는 소방 내 고위 계급입니다.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 간부인 비소방정도 같은 혐의로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들이 전 청장 등과 관련된 인사비리와 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지난달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 어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검찰에 직접 출석한 조민 씨까지 남매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잇따라 조사를 받은 건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조원 씨는 서면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원 씨는 지난달 검찰 요구에 따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우선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담겼는데요. 조원 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가짜 인턴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또 민주당 최광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 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입니다. 조원 씨는 진술서에 이 같은 서류들을 내고 취득한 석사 학위를 최근 돌연 반납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점에 조원 씨의 조사가 이뤄진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이제까지 조원 씨 수사가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범인 조 전 장관이 아직 항소심 단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원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최근 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달 10일 조원 씨가 낸 입장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출 서류로 논란이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매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진행해오던 소송을 모두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조원 씨도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일종의 반성의 의사를 내비쳤던 겁니다. 이에 검찰은 남매가 왜 태도를 바꾼 건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건지 확인해보겠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실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원 씨의 조사는 이렇게 서면 형태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서면 진술서에 조원 씨의 혐의 인정이나 진정한 반성 의사가 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필요하다면 검찰이 조원 씨를 직접 소환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는 계속 멈춰있는 상태일 거고,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내줬던 최강욱 의원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고려할 관련 사건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남매인 조민 씨의 경우 검찰 처분 결정 시점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남매 가운데 조민 씨 먼저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 원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멈춰있던 조민 씨 공소시효도 다시 진행돼서 이번 달 26일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은 공범을 기소할지 유예할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고 지난달 14일 조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기소유예에 참작할 만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조민 씨의 기소유예 가능성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사자의 반성 외에도 다른 쟁점들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을 아직 정해진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만큼 자녀가 혐의를 인정하며 진정 반성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공범인 부모도 공모나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놓을 입장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자녀의 경력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스펙 확인서일 거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딸과 태도가 엇갈린다며 재차 공모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을 요구하자 이번엔 부부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모로서 불찰이 있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공모 경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보고 자녀 처분에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입장문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모순된다고 평가한 만큼 조민 씨에 대한 결론은 고민을 거듭하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야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1일에 또 한 번의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때 추가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검찰이 참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번과 유사한 사건들의 진행 경과와 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서 소년부로 송치했지만 결국 부모와 함께 형사재판에 자녀까지 넘겼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또 어머니 최서원 씨와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정유라 씨 사례, 이외에도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 소속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건 등을 살펴보면서 조민 씨 처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지은입니다. 육군 구사단 16첩 반상 특별식 갑질 논란에 이어서 상급 부대인 1군단 복지회관까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이은 논란에 군 당국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16첩 반상 갑질 논란 제기된 백마회관 사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군인권센터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군 구사단 복지시설 이 백마회관에서 특혜 갑질 의혹이 있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했습니다. 사단 지휘부가 사적 모임을 위해 16첩 반상이나 특별 디저트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반 손님에겐 제공되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특별 메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아들 생일에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어 오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선 이 티라미수를 만들 때 사단 상징인 백마 등 모양틀을 짜서 이 초콜릿 파우더를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회관병들은 10명 남짓이었는데요. 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 병원 신세를 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던 병사 2명은 무릎이 손상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급 부대인 1군단 복지회관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구사단 복지회관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군인권센터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이 식탁 위에 별과 왕관 모양 빨간 냅킨이 놓여 있습니다. 회관병들이 장성급 혹은 대령 원사급 간부가 올 때마다 하나하나 정성껏 접은 건데요. 이 군단장 등 고위 간부가 방문하면 메뉴판에 없는 보거지리탕, 꽃게탕, 장어 등 특별 메뉴를 제공해야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일반 손님에겐 제공되지 않는 이 제철 과일, 경단, 차 등 후식도 제공해야 했습니다. 회관병들은 이 장성급이 쓰는 불판이 따로 있었고 이 같은 대접은 행사뿐 아니라 고위 간부의 지인, 가족과의 사적 식사에도 적용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서로 다른 군 복지회관인데 상당히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회관 병사들을 상대로 한 폭행, 폭언도 있었다고요? 공통되게 두 군 복지회관에서 병사들은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폭로했습니다. 이 백마회관의 경우 관리관이 농담을 빙자해 여러 사람 앞에서 병사를 성희롱하고 일처리가 늦어지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장난감 도끼나 플라스틱 통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군단 광개토 제일회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관병에 졸았다며 뺨을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백마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군이 전수조사에 나서자 이 해당 부사관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감찰점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고 입막음을 하는가 하면 이 설문과 이 상담이 끝난 뒤엔 자신을 갑질 가해자로 지목한 것 아니냐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폭언, 폭행에 이어 입막음 시도까지 의혹까지 제기가 된 건데 군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군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갑질 사례가 나온 육군은 곧바로 육군본부 차원의 실태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단 군단 차원이 아닌 본부 차원의 인사기능과 감찰기능 19개 팀이 100여 개 복지회관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 회관병 개개인을 상대로 별도 면담과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각 회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이 병사들에게 과중한 임무가 주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관의 폭언, 폭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육군을 넘어 전군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포함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갑질 의혹과 부조리 관행이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특히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지배구조가 20년 넘게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재정과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미 정부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하고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나아가 신용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소비 하락이 미국 경제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침체로 밀어넣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것은 스탠더드&푸어스가 2011년 TFA에서 AA+로 내린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 조치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피치의 강등 조치 직후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피치가 적용한 평가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 때 하락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승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 피치의 이번 신용 등급 강등을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오늘 오전 전체 가구의 34%인 21만 8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 북부 오기미 마을에서 무너진 차고에 깔린 90대 남성이 숨지고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오키나와 현해 나하, 미야코, 시니시카키 공항에서 이착륙할 예정이던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고 공항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높은 파도로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의 신임 북한 인권 특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며 인권 문제 제기에 발끈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실태에도 계속되는 북한 핵 개발에 맞서 유엔은 이달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로 임명된 한국계 줄리 터널을 향해 북한이 막말 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족이 불투명하고 인권 개념도 모르는 무식쟁이, 악녀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터널 특사는 앞서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극대화하면서 인권 모략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오히려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대구 인권 압박에 대해 대미 인권 압박의 맞대응이 아닌 안보 문제로의 정면 대결을 예고한 것은 체제 훼손과 존엄 모독에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핵 보유국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중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빈번한 무기 시험, 대북제재 체제의 효율성 점검과 제재 회피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유엔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과 달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말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발령 중인 만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5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6호 태풍 카눈의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고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